일어나. 예, 123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최강영 이코노미스트가 왔는데 발음이 되게 부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이빨을 지금 뺐는데 네. 녹음 못 한다는데 제가 잠깐 하고 가려는 게 오늘밖에 시간이 없겠는 게 우리가 최강영 연구원이 늦게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제 등남을 해가지고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일까지 있어서.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나왔네. 재우 씨가 듣진 않겠지만 축하한다. 하여튼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123회인데 우리 매주 하는 것처럼 주간 매크로 회의인데 다행히 주말에 뭐 큰 이슈가 그냥 해도 잘 넘어갔어요. 또 예. 걱정들 좀 했었는데. 노딜보단 낫죠. 헐났지.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농산물 협사라도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우리 막판에는 아무도 너네들 너무 낙관적 아니냐 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뭐 워낙 바로 컸으니까. 또 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엄청 랠리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꼭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원 팀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정리해 주시는 거를 예. 봅시다. 하여튼 일정이 큰 일정은 끝났는데 아직도 일정이 좀 남지 않았나? 이번 주 3페이지에 아마 또 경제 지표나 이벤트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다 보니까 수요일인데 대부분의 지금 뭐 시권 시장의 그 서베이 보니까 100%던데요 내리는 게. 무조건 근데 25P니까 1%는 지켜줄 거다 뭐 이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내리면 1.25. 1.25. 예, 예. 뭐 근데 약간 좀 더 도비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50bp 정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부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뀐 거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그 국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보면 내리려는 그런 뭐 스탠스는 있겠구나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사실 내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할 거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게. 뭐 지표 중에는 뭐 지난주에 보시면 오히려 독일의 산업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래도 뭐 우려보다는 좀 나아지는 최강영 연구원도 뒤에 넣었지만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경기 침체 막 이런 거까지는 아니구나 정도가 최근에는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줄 만큼의 지표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구나. 아주 뭐 경기가 리세션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구나 정도. 다만 이제 연준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정도가 이제 돈을 좀 풀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정도의 경기 지표의 둔화. 요 정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 보는 것도 참. 독일하고 프랑스요? 그냥 좀 경제? 많이 경제가 많이 경로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선택한 정책에 따라서 어떤 그렇죠. 결과 지난 몇 년을 보면 정책 독일은 굉장히 올드한 정책을 고수했었고 예. 어쩌면 마크롱이 처음에는 저 사람 너무 어리고 불안하다 했는데 정책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은데 뭔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닌가?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뭐 제조업 수출 중심이냐. 올해 초에 저기 글로벌 정치지도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얘기했던 것 같아서 뭐 나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프랑스 하면 뭔가 되게 역동성이 떨어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지지율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마크롱이 이게 청년 실업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경제는 최종적으로 민간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드냐의 싸움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되게 극명하게 차이가 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얘기는 신청팀장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중국하고 원자재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한 게 더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었던 중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실망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알맹이가 뭔가 약간 좀 더 남아있는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좀 주목했었던 거는 사실 중미 무역 협상 이전에 관련된 이제 그 언론 기사에서 상당한 모멘텀을 줬었던 게 사실 위안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FX 단에서 뭐 협상 협의 뭐 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왔었는데 사실상 까놓고 보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농산물 사주거나 보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FX와 관련된 건 아직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다음 달에 물론 APEC 회의에서 좀 더 정상회의죠. 11월 중순에 있는데 거기서 논의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저희들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미 무역 협상에서 크게 보면 위안화 FX와 관련된 거 그리고 지재권인데 그게 이제 되면 빅딜인데
지재권은 굉장히 긴 이슈라서 뭐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 빅들 중에 하나인 FX단을 건드려준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림이나 스타일이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5페이지도 넣어놨지만 아주 간단한 차트인데 한 10년 동안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머징은 뭐 미국 대비해서 계속 언더했었고 그 동일하게 스타일에서 보면은 그로스가 밸류보다 월등히 앞섰던 시장이었었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또, 야, 이제는 많이 빠져서 바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다가 계속 엇박자 나는 사이클을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미국도 약간 이제는 바빠졌다라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는 거고, 이 바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만의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 조금 힘이 들고 있다.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둔화는 맞다. 이런 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거까지 온 거잖아요.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어떤 정책 스탠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기 민주당에서 되게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워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시장주의 정책을 많이 갖고 오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시장주의 정책에 어떤 베네핏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게 주가잖아요. 주가도 올리고 경기도 올려줘야 된다고 치면 중국과의 협상이 조금은 또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이게 좀 약간 긴 차트지만 이게 이머징이 되거나 흔히 얘기하는 싼 것들이 밸류가 올라가는 장은 미국만이 아니라 뭐 아실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아닌 시장에 바잉 파워가 올라왔을 때이고 80년대 일본이고 2000년대에는 유로하고 지금은 위안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와 관련된 딜이 좀 나와준다면 연말 연초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상당히 스타일을 많이 바꿀 만한 이슈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게 결국 유로나 엔화는 강해지면서 패권 싸움에서는 미국한테 밀렸었는데 네. 중국은 패권 싸움을 걸고 같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느낌을 받아서 전개 과정이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약간 다른 게 그 네.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거죠. 판으로 본다면 네. 결국 위안화 우리가 계속 신종호 팀장이 아침에도 제가 질문했던 게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격렬한 환호를 보낼 것이냐 한다면 아까 또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계속해서 제2의 프라자비를 말씀해 오셨고 두 어떤 칩이 나한테 강조한 뷰는 결국 위안화에 대해서 제2의 프라자비가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그게 내년이 아니겠는가 하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년을 보고 있죠. 상반기 정도. 그렇죠. 이번에도 재밌는 게 결국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개방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말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고 그렇죠. 벗어난 게 네.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이미 말했던 거지만 올해의 이제 이슈는 뭐냐면 그 말했던 것들도 이제 약간 좀 뭐 노딜이라고 하죠. 이제 막 다시 시작한다, 뭐 아니면 그건 관세를 아니야. 부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번 주에 원래 예정이 돼 있던 15일에 예정이 돼 있던 관세 부분도 조금은 사라들어서 나쁘진 않은데 이제 여기 이상의 모멘텀을 뭘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키에서는 저희는 이제 FX단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은 협상을 연장한다. 뒤쪽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할 수 있게 그 정도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 확대되고 파국으로 이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거. 우리가 내가 걱정했던 건 홍콩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이 홍콩에 개입하는 형태가 나오면 네. 상당히 중국은 양보할 수 없었는데 중국이 이긴 게임이네 이번에. 왜냐하면 다 떠나서 홍콩에 대해서 뭔가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미국이 트럼프가요? 했지.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승리지 뭐. 그게 그거였어요.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협상의 어떤 저울질로만 보면은 중국도 얻은 건 있죠. 그치 그거. 내지는 원차이나를 흐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기에 차단했다라는 부분.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중국이 이러한 어떤 아킬레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 딜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좋긴 하지만 이 딜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까라는 퀘스천을 붙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월 말에 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또 바라보는 거는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중미 무역 갈등이나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 대응을 할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딜이 됐어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를 더 내려줘야 되냐라는 고민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기대감으로 사실은 한 9월 정도까지 10월 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부터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또 지금 체력에서 더 갈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체크해봤지만 미국 기준으로도 계속 하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다하게 이제 플러스 내용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워낙 센티멘트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게 계속 나오고 센티는 안 좋아서 주가는 많이 선반영됐다 그러면 크게 보면 바닥권을 그리는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렇게 하향 조정될 때는 뭐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한 2, 3개월이죠. 연말 연초는 약간의 변동성도 좀 가미된 뭐 좀 전환기로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 얘기 좀 7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그 글로벌 PMI를 보시면은 제조 PMI가 반등이 나왔어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서프라이즈 인덱스 상으로 보셔도 글로벌은 올라갔는데 이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이나 이머징이나 둘 다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데 산업생산 같은 게 어떻게 ISM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도대체 소매 판매가 늘어났잖아요. 감세를 해가지고. 근데 왜 제조업이 깨져? 소비 선순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게 이런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산업 생산이 올라간다잖아요. 근데 왼쪽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라는 게 이 마켓 제조업 PMI나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중간 과정이. 근데 요 끝에 보시는 것처럼 PMI가 반등이 나왔어요.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PMI가 반등이 나왔다는 건 저는 ISM이 아직까지는 이 PMI 올라간 것보다 후행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솔직히 약간 동의하기 힘들다. ISM이 선행성이 더 높지 않아? PMI, ISM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 가지고 PMI가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선행 후행이 아니라. 근데 산업 생산은 분명히 두 가지 지표에 후행하거든요. 산업 생산이 발표됐을 때 오히려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 이건 진짜 고민인 부분인데 바닥권은 확실히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유로존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 유로존 보시면은 요번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독일이 많이 빠지는 모습하고 비교해 가지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의외로 반등이 나오면서 버텨준 거예요. 왼쪽 보시면 독일이 최고다라고 그러시는데 독일이 유로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29.2%거든요.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합쳐보시면 35.5%예요. 이탈리아가 큰 경제죠. 그러면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살아난다면은 독일을 메꾸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안 넣었구나. 지금 실업률을 보시면 아까 일자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금융위기 때부터 2016년까지 유로존의 실업률을 내려오게 만들어준 게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엄청 내려왔는데 미국처럼 독일은 더 이상 실업률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유로존 경제에 반등을 쳐줄 수 있는 애들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실업률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내려오는 추세긴 한데 아직 룸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경제가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게 사실은 2018년, 19년 연간 전망에 썼다가 두 번 다 제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틀렸으니까 뷰를 바꿔볼게라고 생각하고서는 봤는데 그래도 지금도 기대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유로존이 워낙에 느리고 막 그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니 이런 거 막 섞여서 있어서 그런데 내년엔 진짜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이제 제일 문제는 아까 유럽이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서두에 신종호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정말 가치주가 정말 이게 뭐 양치소년처럼 됐거든. 가치주 된다고 했다 부러지고 가치주 된다 부러지고 이게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 사이클이 길어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늘어지면서 가치주 강세금이 안 나왔는데 오늘 또 가치주의 가능성을 신종호 팀장이 얘기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내가 할 정도야. 그런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뭐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무르익은 오히려 신용원 거는 팀장이 맞죠. 일본 사례를 나한테 말을 해주면서 일본이 과거에 장기적인 어떤 그런 디플의 우려 기간, 뭐 디플 네. 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에 어쩌면 배당 가치적이 보기는 좀 그런 어떤 배당주 위주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한 스타일은 이거는 이제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글로벌이라서 우리나라는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잘안 나오니까. 그렇죠. 뭐 성장률이나 일드가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뭐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금리 내리면 1.25라는 거는 또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 위기 직후보다 앞으로의 어떤 탄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장률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성이나 어떤 레버리지의 확산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드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드가 낮게 되면 보통은 이제 성장주나 이런 걸로 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일드가 낮은 거는 글로벌 성장 대비해서 일드가 낮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도 그 안에서 일부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에 뭐 리츠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배당도 사실은 가치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은 전반적으로 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리 보면은 가치주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리 가치주나 이머징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나마 무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역이 되려면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누군가는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소비를 해주는데 그게 한 나라 안에서 된다 그러면 이게 무역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이 무역이 된다 그러면 이머징의 소비 내지는 선진국의 생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생산을 하는 이머징이 또 다른 이머징으로의 어떤 소비, 이 무역의 가능성. 그래서 저는 위안화가 올라가는 이슈가 된다 그러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이 발생하면 글로벌 가치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머징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그 시기라는 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돌아놓고 보면 인위적인 합의점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80년대에 나타났죠. 첫 번째는 플라자 합의였고요. 두 번째는 유로화의 출범이었죠. 유로화 출범은 정치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플라자 합의도 정치적인 이슈였고, 그러면 FX 단에서의 정치적인 이슈,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뭐 APEC에서 나오면 아주 좋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슈에서도 뭐 10몇 차까지 갔을 때 FX 위안화를 뭐 중기축 통화로 인정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저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하고 싶어 우리 다 했는데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글쎄요. 경제 지표 쪽에서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쪽, 그다음에 중국 쪽도 특이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중국 3분기 GDP 발표돼서 이번 주에는 3분기 GDP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쪽이 이번에는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업률 발표되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이게 진짜 일회성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 실험률 이거 뭐에 이런 거야? 이게 사실 축 조절을 제가 해서 그런 거 더 크게 보이긴 하는데요. 아니지 이 정도면 그렇지. 1%포인트가 거의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빠지긴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 요인이나 아니면은 정규직이 아니라 단기 고용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건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서 매년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요번 주에 실업률 발표되는 거 연결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죠. 뭐 기준금리 지금 1.25면은 진짜로 거의 최저치인데. 역사적 기준이 최저가 1.25예요. 예. 그래서 한 번에 1.25를 깰 것 같진 않아.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최저치까지 내렸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선요. 거기서 이제 반응을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그 22, 23편 정리해 주셨는데 스케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연준 FOMC 이전 일주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 이전에 연준의 어떤 그 의원들이 뭐 여기저기 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연준에서 저번 주에 단기 유동성 준 거에 대해서 뭐 연준에서 계속 QE가 아니다 하는데 단기 채권 사주는 어차피 거요? 채권 사준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뭐 단기채를 샀으니 장기채, 국채를 같이 뭐 장기채까지 안 산 거니까 QE가 아니다 뭐 이러는데 뭐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 맞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QE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워낙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QE가 아니든 맞든 간에 연준에서 긴축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상화를 하니까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기 공급을 한다는 거는 통화 공급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돌아가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QT를 시행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자기네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이제 매달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제 잔뜩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국채든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레포 금리가 많이 튀었던 건데 단기물도 사주고 어쩌면 뭐 스탠딩 레포라 그래서 이제 국채를 기준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나오면 실질적으로 QE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뭐 유동성을 조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다. 이거는 완화적인 스탠스고 QE라고 보면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그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리스 존슨 얘기는 이제 다들 뭐 제가 뭐 짐 싸서 나간다는데 진짜 나가나 보자 이건데 어떨 것 같아요? 뭐 못하잖아 얘네 맘대로 지금. 10월 19일까지 브렉시트 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가 뭐 EU 강제적으로 3개월 연장하는 거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노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보리스 존슨이 워낙에 똘끼가 있으니까 무조건 연기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EU에다 그래가지고 보리스 존슨이 연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고 있어.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서신을 보낼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하드보드 이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존슨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네. 우리가 보리스 존슨 처음 됐을 때는 되게 두려웠거든. 제가 제2의 트럼프 아니야? 뭔 똘짓을. 근데 너무 혼자서 설치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힘하고 보리스 존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달라요. 사실 유어가 발언이 여러 가지로 막강한 발언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급했던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많이 받거든 이번에. 그냥 그런 부분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 얻은 게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자기는 뭔가 큰 협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뭐 어떤 뭐 이런 상황.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인물들의 의견이 있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의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좀 하여튼 우리 최영혁 이코노미스트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이빨도 아픈데 내가 해서 미안해. 마무리 장 오늘 뭐 엄청 셀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2,100 좀 넘어가면 또 약간들 경계심 생기고 뭐 이럴 것 같지 않나? 2점 그 저번에 그 우리 밸류에이션 그 라인에서 뭐 저기 뭐냐 그 우리 올해 추정해서 이만큼 벌어진 걸 뭐라고 그러지? 잔차라고 그러나? 예. 잔차만큼 X값 적용하니까 2,130 정도. 네, 저도 2,130 정도. 보통 26주 평균에서 5%하고 마이너스 5% 고비가 일단 고비일 것 왔다 갔다 같아. 그 하더라고요. 정도가 네. 2,130 정도, 20, 네. 30.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좀 더 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뭔가 모멘텀이 나는데 실적 시즌이 어떨지가 관건인데 제가 이제 보고받고 취입한 바로는 실적이 여전히 한국은 안 좋네. 최근에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네.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르다 이륜.